자, 오늘 제가 참 감히 특허 철학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 이 말은 제가 변리사 생활을 이렇게 살면서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간에 대해도 철학이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철학이 있겠지만 이 특허에도 뭔가 철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별로 논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뭐 철학을 공부해서가 아니고요. 이 특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는 중에 저 특허 제도에 숨어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슈들을 철학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동양고전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 잘 이해하실 수 있겠다. 그리고 기억을 오래 하실 수 있겠고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 내용이 특허를 빗대어서 동양고전을 공부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동양고전을 빗대어서 특허를 이해하는 것도 되고, 또 특허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수학 공부하기 참 힘들잖아요. 수학을 참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수포자 이런 사람들이 수학 포기자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여러분 좀 감히 자랑을 하는데 저 수학이 참 제일 쉬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다른 과목은 영어라든지 국어 다른 과목들은 완전히 엉망이었는데 수학하고 물리만은 아주 제가 학교 다닐 때 잘했습니다. 그거로 가지고 대학을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것을 제가 잘했는가라고 이래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일단 그 과목들은 제대로만 이해하고 나면은 가장 적은 시간에 성과는 최고의 성과를 얻습니다. 이거는 수학을 제대로 원리를 이해하고 풀 줄만 알면은 만점을 다 받잖아요. 제대로 이해했다 하는 단계가 레벨이 오르게 되면은 흔히 보입니다. 그럼 흔히 보이기 위한 단계에 오르기까지가 뭐냐면 그것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수학의 이론적인 배경 그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어떤 문제를 갖다 놔도 잣대를 딱딱 갖다 대면 다 풀리는 겁니다. 수학 못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푸는 방법이나 답을 이해하려고 하죠. 푸는 어떤 프린시플,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업무 중에서도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이 기계가 어떻게 동작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일하기가 되게 수월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원리의 입각에서 거기에 베이스를 정확하게 발을 디디고 사문을 보게 되면 매우 잘 풀립니다. 이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나면 특허 제도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쉬운 제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허 말은 많이 하고 기업을 하면서도 뭔가가 특허라는 것을 접근하려고 그러면 불편하시죠?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절차도 복잡하고 이게 도대체 내 도움이 되는 건지 마는지, 이 돈을 들여도 적합한지 아닌지 이걸 잘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특허 속에 숨어 있는 특허의 기본적인 철학, 그걸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게 제가 오늘 특허 철학이라는 말을 하면서 밑에다가 부제로 특허의 도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도라는 것을 제가 한번 논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아예 도덕경만 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시간을 다음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도덕경이라는 제목까지 붙여놨습니다. 지금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래서 이제 특허라는 아주 여러분들에게 익숙치 않는 카테고리와 철학이라는 부분도 익숙치 않은 카테고리 두 개를 엮었습니다. 여러분, 왜 남자들이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재미없는 이야기가 뭡니까? 군대 이야기죠. 그리고 또 남자들이 또 축구 이야기입니다. 가장 재미없는 건 뭐겠습니까?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죠. 특허 철학이라는 말은 거의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고 너무 저한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아주 이야기를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가지시게 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호모데우스라는 아주 히트를 친 베스트셀러를 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은
신, 국가, 돈, 인권 등과 같이 오로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수렵하고 채취하고 눈에 보이는 것, 과일을 따서 먹고 눈에 움직여서 돌아다니는 동물을 잡아서 사냥을 해서 그 가족들과 나눠 먹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건 오로지 눈에 보이는 실물, 현실, 그 실체,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고 또 우리의 그 존재를 같이 서로 확인하는 그런 대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나면서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뭔가 우리를 구속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생긴 게 뭐겠습니까? 돈이란 걸 생겼어요. 자, 물자를 갖다가 내가 들고 가서 내가 잡은 토끼를 가져가서 저기 가서 쌀을 받고 오고 물물 교환하고 이렇게 현물이 왔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조개 껍데기라든지 이런 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돈이라는 게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재되어 있는 가치는 사실상 제로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를 얼마짜리로 하자라는 암묵의 약속을 하고 그걸 가지고 유통을 시키고 우리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목숨도 걸잖아요. 지금 우리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돈이라는 그런 실체가 또 있긴 합니다. 그 더 황당한 것은 어떻습니까? 암호화폐는 실체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컴퓨터상에서 일어나는 그 수치에 불과합니다. 그걸 믿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생기기도 하고 엄청나게 지금 현재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럼 국가는 또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 국가라는 희한한 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침략자라 그래서 죽이고 또 국가를 위해서 외부를 위해서 공격을 하고 전쟁을 하고 또 심지어는 국가라는 어떤 이슈, 그 황당한 그 상상의 이슈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독립운동도 하고요. 국가라는 게 언제부터 생겼겠습니까? 이것도 상상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 외에도 신이라는 건 더 그렇죠. 신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듭니다. 그 외에 인권이라는 것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권이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 속의 것, 이것들을 인류는 믿고 살면서 이 거대한 그 인류의 문화라는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유발 하라리가 이런 그 몇 마디 말로서 인류의 특성을 정확하게 말하는 건 참 대단히 통찰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럼 호모데우스라든지 호모사피엔스라든지 이런 책을 호모사피엔스를 내고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도 보면 여러분들 아주 그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책의 호모데우스에서 주장하는 것은 인류가 그 해결해야 될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아, 질병, 그리고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기아를 해결했습니다. 질병도 지금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5년 내에 상당 부분이 거의 다 해결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쟁, 이제 전쟁의 그 두려움을 우리가 지금 북한이 옆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게 사업을 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전쟁도 이제 거의 해결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는 소수의 아주 그 신과 같은 상황을 누리는 그런 존재와 다수의 쓸모없는 존재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든 장기를 바꾸거나 어떻게 해서 아주 뭐 신과 같은 오래 사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은 기계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데 일을 맡기고 할 일이 없어서 있는 쓸모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뭐 많은 것들이 이제 국가가 이제 필요로 하다는 거죠. 뭐 이래 기본급도 줘야 되고 또 뭐 로봇샤도 거둬야 되고 이렇게 하는 아주 복잡한 사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뭐 그까지는 다 생각할 건 없고요. 자, 오늘 여러분 생각해야 될 중에서 우리가 상상 속에서 실제 실체하지 않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 인류를 아주 인류의 이거 문화 물질 문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겠습니까? 특허겠죠. 지금 실제로 이게 지금 2015년도의 통계이긴 합니다만 S&P 500 그 시장 가치가 S&P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회사들의 자산을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1975년도에는 이 텐저블한 거 만질 수 있는 거 유형의 자산이 83%고 그 무형의 자산이 17%였는데
지금 2015년도에는 무형의 자산이 87%고 만질 수 있는 유형의 자산이 13%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가 많은 창원에 있는 기업들을 가보면은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이 나눠질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중공업하는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넓은 땅과 설비와 그 건물 이런 것들이 유형의 자산이고, 그럼 무형의 자산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보다도 훨씬 몇 배의 기업 가치를 가지는 데가 미국에 있는 우버라는 회사입니다. 우버라는 회사가 이번에 이제 상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회사는 공장 땅 한 평 없고 차도 한 대 없는 회사인데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죠. 무형 자산이 거의 100%입니다. 그 회사는. 아마 유형 자산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몇 대 뭐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LG전자 이런 것보다도 몇 배의 기업 가치를 가지는 스타트업들 보면은 사람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는 구글에 있는 임원한테도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우리는 하드웨어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드웨어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회사는 스토리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스토리지 전 세계의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가 구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그 전체의 자산 중에서 그 스토리지에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을 겁니다. 아마 그 회사도, 구글 같은 회사도 무형 자산이 95%는 될 것이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유형 자산, 심지어는 인공위성까지 가지고 있죠. 그런 회사들의 자산은 5%도 안 될 겁니다. 유형 자산은. 자, 이렇게 지금 그럼 여러분들 회사에는 무형 자산이 많습니까? 유형 자산이 많습니까? 좀 아픈 질문입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닙니다.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도 그 무형의 자산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노하우라든지 그 회사 내에서 있는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무형 자산이죠. 그래 그 부분을 우리는 그런 귀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우리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내 그 무형 자산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죠. 그런데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자산이 회사 내의 자산이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는 50%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산이 있는데, 예를 들면 100억짜리 자산을 가진 회사라고 한다면은 이 50억은 저녁 되면 다 밖으로 나갔다가 각자 돌아다니다가 아침 되면 싹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귀중한 자산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들락거리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상황은 참 답답한 일이죠. 실제로 그 다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자, 여튼 그런 무형의 자산이 이렇게 기업들에 많은데, 이 무형의 자산이 주로 구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이루어져 있죠. 특허라든지 상표, 그리고 그 지식, 그리고 브랜드, 그리고 그 굿윌, 그 신용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인텐저블한 에셋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특허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특허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 특허가 이제 이렇게 특허증이라는 종이로 해서 나눠지긴 합니다만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거죠. 이 특허는 그러면 특허제도 이거는 왜 존재하고 있고 또 어떻게 작동하며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철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특허 철학입니다. 특허제도 또는 특허는 왜 존재하고 어떻게 가동되는가?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특허의 도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도, 길도. 여러분 그 길 가다 보면 누군가 가까이 와가지고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뭐라든지 도를 아십니까? 하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이거 이제 장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각자라는 사람이 이제 장자에게 묻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장자가 없는 데가 없어. 그럼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무소부재. 그 예를 들어서 말해주시오. 좀 구체적으로 말해주시오 하니까 땅강아지나 개미에게 있어. 그리 어찌 그리 하다는 곳에 있다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논의 잡초에도 있어. 피입니다. 저게 잡초에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더 하다는 데를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기와나 백도라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더 점점 심해집니까?
그렇게 심하게 자고 갑니까라고 하니까 이제는 똥이나 오줌에도 있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동각자 불응이라고 이 장자의 그 지부교 편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무소부재다. 우리가 무소부재의 존재를 뭐라고 합니까? 그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하느님인 그 무소불능하고 무소부지하고 무소부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 없고 하느님은 모르는 게 없고 또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디든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소부재한 존재는 거기다가 천지 만물의 어떤 창조 근원이나 우주를 지배하는 대조화의 원리나 천지 만물의 그 선행에서 존재하는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어떤 그런 진리 뭐 대우조화의 조화의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놨어요. 그 여러분 말이 잘 안 먹혀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하여튼 너무 큰 이야기고요. 그래 우리가 말하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가 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물건이든 우리가 말하는 사상이든 뭐든 간에 그것이 존재하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만물의 생성 원리이기도 하고 사물의 본성. 이 본성이 뭔가? 그리고 작동은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가? 그리고 가야 할 길이나 목표, 우리 비전 뭐 그런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특허라든지 특허 제도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어떻게 동작되는가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허에도 도가 있는 것이고 어디에도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특허에 대한 도는 반드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용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잠시라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벗어날 수 있다면 그건 도가 아니다. 그래 벗어날 수 없는 도, 이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특허에도 그런 도가 존재하는데 이 특허에는 특허 그 자체가 갖는 도가 있겠죠. 특허 그 자체가 갖는 도. 특허는 어떤 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주 그 기술을 커버하는 영역이 넓어야 될 것이고, 그러고 강해야 되겠죠. 내 기술을 모방하는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잡아내는 너도 지배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강한 특허, 넓은 특허,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특허의 도가 만약에 그렇다면 특허 시스템의 도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특허들이 많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그 특허들이 우리 인류, 그 국가나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설계를 잘 해둬야 되겠죠. 그 특허가 잘 양산되고 그 특허가 많이 실시돼서 국가의 산업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를 잘 설계해 놓는 게 특허 시스템일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이 특허를 만드는 것은 발명입니다. 발명을 가지고 특허를 만듭니다. 그래서 발명을 하는 사람들은 또 발명에는 어떤 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술을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왜 존재하죠? 우리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수단 아닙니까? 뭐 무거우면 가볍게 하고 싶고 약하면 세게, 강하게 만들고 싶고 비싸면 싸게 만들고 싶은 거, 그것이 발명이죠. 그 발명입니다. 발명의 도는 또 특허 시스템이 도와는 또 전혀 다를 겁니다. 그 다음에 발명자는 또 그런 발명을 하기 위한 발명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창의력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특허권자는 이 특허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특허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무지 많을 겁니다. 최근에 특허를 활용을 잘 하라고 여러분들 연락 많이 받으셨죠? 뭐 특허를 만들어 가지고 뭐 가지적금을 해결하고 뭐 또 상속을 하고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특허권자는 특허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수단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많은 또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요새는 뭐 기업들 M&A라든지 이런 데도 특허가 아주 필수적인 요소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자산이지 않습니까? 부동산과 똑같습니다. 부동산은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야 되고 없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지만 특허는 없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부동산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을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의 특허를 모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모방자의 도가 있을 겁니다. 뭐 도둑의 도가 있듯이 그 장자에 보면 도둑의 도도 있습니다. 이 도가 모방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모방의 도를 잘 터득하면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공격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창의적으로 자기의 또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리사의 도도 있을 겁니다. 변리사들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발명자를 위해서 특허권자를 위해서 또 특허를 어떻게 더 잘 보호해줘 특허 시스템에는 변리사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변리사의 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허 괴물의 도도 있습니다. 특허 괴물 뭔지 아십니까? Non-practicing 그 entity라고 그래서 NP라고 그럽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특허만 가지고 남들을 공격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NP들이 참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NP들도 이 특허를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들이니까 그 나름대로 도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도를 일일이 이제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 강의를 시리즈로 몇 번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 시스템에 관련해서만 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이 도와 관련해서 저하고 이야기할 거리가 꽉 있으니까 기분 좋으시죠? 저도 일거리가 딱 많이 있으니까 배가 부릅니다. 자, 특허 시스템의 도. 이걸 이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논의를 할 텐데요. 이 특허 시스템의 도는 특허 제도는 왜 존재하고 어떻게 작동하며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리고 why, how, what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먼저 특허 제도의 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특허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고 들어가야 되겠죠. 특허에 대한 상식을 아는 시간입니다. 특허는 일단 기술에 관한 겁니다. 우리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뭐 소뚜껑을 엎어놓고 뭐 삼겹살 굽고 이러면서 야 이거 특허감이다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요. 뭐 어떤 사람을 줄 세울 때 화투를 한 달씩 나눠주고 기다리게 하면서 야 이것도 특허감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아이디어가 좋긴 합니다만은 특허감은 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허는 오로지 기술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좋다 그래서 다 특허감은 아니고요. 오로지 기술에 대해서만 주고 어떤 기술을 준다? 이런 신규성과 진보성에 관한 겁니다. 진보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야 하고 기존에 있던 기술이면 안 됩니다. 그러고 기존에 있는 기술에 비해서 진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는 재산권입니다.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권은 국가의 심사관이 심사를 해야 등록을 해주고, 그러고 등록을 해줘서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매우 은혜적입니다. 나라가 줄까 말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받으면은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고, 또 물론 별 볼일 없이 시들시들하게 있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 심사 등록하고, 그러니까 없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아주 독특한 것이죠. 그래 창설적입니다. 재산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거죠. 발명을 하고 특허를 받거나, 여러분들이 음악을 작곡을 하고 음악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들게 되면 그것이 재산이 새로이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정처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다음 이 특허는 시한부입니다. 영원히 가는 특허는 없습니다. 출원일로부터 20년간만 보호됩니다. 그 희발적이죠. 희발성이 있습니다. 특허가 소멸되고 나면 공유화가 됩니다.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은 이미 특허가 만료되고 없어서 누구나가 쓸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기술들입니다. 그다음 이 특허는 금지권입니다. 내가 쓰기 위해서 특허를 받는 게 아닙니다. 남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근데 심보가 좀 그렇습니까? 남을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그 특허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특허가 있어야 뭐 남들이 나한테 공격을 안 하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생각 많이 해보셨죠? 내가 특허를 가져야 남들이 내 특허로 내가 해야 남들이 내를 공격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방어력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특허가 없어도 내가 만드는 것을 문제가 삼는 것은 남의 특허가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 그럼 내가 특허가 있으면 남의 특허로도 공격을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애플이 싸울 때 양쪽이 다 특허를 가지고 몇 건씩 가지고 이렇게 서로 공격을 했었죠. 그럼 특허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받는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특허가 가장 많은 기업에 속합니다. 그런 특허가 많다고 해서 공격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있다 해서 남의 공격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특허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습니까?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특허를 가지고 잡고 있을 수 있습니까? 못하죠. 특허의 존재가 이 무체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누구든지 많은 사람들이 쓸 수가 있는 게 또 특허입니다. 자, 여기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상식을 다 가지고 계실 테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번 더 제가 체크를 했으니까 특허 제도의 존재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허 존재 이유. 특허법 제1조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죠. 특허법 제1조 목적 이렇게 딱 써져 있습니다.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특허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마지막 이 말이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죠. 산업 발전입니다. 궁극 산업 발전입니다. 그럼 산업 발전은 또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기술 발전으로 하는 거죠. 기술 발전. 기술 발전은 또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발명을 보호 장려 이용하겠다는 거죠. 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발명의 보호 장려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제 하우가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특허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허권이 많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뭔가를 어떻게 가지고 좀 내가 돈을 벌어봐야 되겠는데 이걸 딱 펼쳐놓는 순간에 누군가가 다 알아버리고 다 따라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겠습니까? 숨겨야 되죠. 숨기면 어디다 숨깁니까, 여러분들? 장롱 안에 숨기지 않습니까? 장롱 안에 옛날에 다 숨겼잖아요. 그래서 장롱에 숨겨놓는 그 기술들이 옛날에 무지 많았을 겁니다. 그 특허 제도는 그런 그 괜찮은 아이디어 기술들을 장롱에서 꺼내가지고 드러내놓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보호 장려를 하기 위해서 특허권을 부여하면 좋아, 당신에게 이 발명을 20년 동안 독점하게 해줄 테니까 안심 놓고 내놔. 그럼 안심 내놓는 거죠. 20년 동안 독점할 수 있으니까. 그게 보호 장려하는 겁니다. 그럼 특허권의 여기 보면은 이용을 도모한다. 이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허 이용은 실시하고 그죠? 그 제품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허는 공개를 합니다.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지나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특허가 공개되고 실시됨으로써 이 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특허 제도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술 발전, 산업 발전, 그리고 발명의 보호, 장려, 이용 도모하는 이런 것들이 착착착 맞물려 가지고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발명을 한 사람들은 서둘러서 빨리 출원해야 되니까, 남보다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특허를 빨리 출원하게 되고, 특허를 빨리 출원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나라 기술 발전이 되고, 그게 공개가 되고, 실시가 되고 해서 산업 발전이 되고, 산업 발전이 다 기술로 올라갔으니까 발명자들은 그것도 산업 발전이 되니까 그 파이가 크잖아요. 그러면 빨리 또 발명을 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그럼 또 기술 발전이 되고, 산업 발전이 되고, 또 그러니까 또 발명을 하게 되고, 또 기술 발전이 되고, 산업 발전이 또 발명하게 되고,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특허 생태 에코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숲속에서 세상 그 숲속에서 정글이나 이런 데서 누가 손을 댑니까? 안 됩니까? 씨를 심는 것도 아니고 동물을 갖다가 어디 풀어놓는 것도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나무는 자라고 겨울이 되면 죽고 동물도 새로 자라나고 과일을 따먹는 동물, 초식성 동물, 육식성 동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 정글이 그 에코시스템을 생태계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특허 생태계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특허 생태계는 발명의 창출, 보호, 실시, 공개, 이해관계 조절, 기술 발전, 산업 발전이 누가 손대지 않고 인위적인 그 강제 없이 자연스럽게 선순환되게 되어 있는 게 이 특허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허 제도가 이렇게 발전하게 있고 특허 제도에 의해서 발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그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발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과잉 발전의 상태가 이제 걱정되는 오게 되는 거죠. 그래 보면 이게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하언제 하늘이 무슨 말을 하든가 사계들은 스스로 흘러가고 만물은 저절로 생겨나는 법. 하늘이 무슨 말을 하든가.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하늘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물은 저절로 생겨나고 사이사철 계절은 바뀌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자연은 그들의 도리를 스스로 지키면서 운행을 하고 돌아갑니다. 특허 제도가 말하는 게 뭡니까? 천하언제입니다.
국가나 정부가 무슨 말을 하든가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있는 에코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특허 시스템입니다. 특허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에서 그 가장 돈을 많이, 국가기관이 돈 번다는 게 좀 이상하죠. 세금을 써야 되는데. 근데 하다 돈을 1년에 수백억씩 돈을 버는 데가 특허청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허 수수료, 출원 수수료, 등록 유지료 이런 걸 받아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특허 시스템은 그렇게 만들어만 놓기만 해도 그 국가기관으로서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게 스스로 선순환돼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늘이 무슨 말을 하든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국가나 정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특허 시스템이 이렇게 순수 돌아가고 있는 것, 이걸 도덕적 노자는 뭐라고 합니까? 무의자연이라 그러죠. 뭔가를 하지 않는 자연스럽게 그대로 두는 것, 이겁니다. 그래 이게 도덕경 제2장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인은 무의의 다스림, 무의지사로 무의 다스림으로 이끌고 무언의 가르침으로 베푼다. 무언지교라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르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다스리는, 돌아가게 만드는. 특허 제도는 누가 어떻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발명을 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러고 이용을 도모하라고 하지 않고, 기술 발전이 되라고 억지로 억지를 부리지도 않고, 산업 발전을 해라고 어쩌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두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허 생태계. 이것은 특허 생태계는 무의자연입니다. 무의자연. 제가 이런 형태로 해서 이 특허 제도의 철학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의도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 고전도 좀 더 공부를 하면서 특허 제도도 이해하고 두 개를 서로 비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이 강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산업 발전이라는 것을 관점에서 이제 제가 또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는데요. 그 춘추전국 전국시대 후반에 이런 상항이라는 아주 걸출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상항이라는 사람은 아주 법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시황이 집권하기 한 100년 전에 있었던 재상인데 아주 뛰어난, 그러니까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게 된 때에는 이 상항의 이 법가가 이 당시에 나라를 잘 구축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때부터 축적된 힘으로 한 100년간 계속 나라가 강해지고 마지막에 이제 진나라 진시황이 때 왔을 때 나라가 가장 부흥해가지고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 진시황이 통일하게 가장 좋은 것은 강력한 법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법으로 잘 시스템을 완벽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는데, 사실은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한 15년 만에 이 진나라가 망했죠. 진시황이 죽고 완전 망하게 되는데, 삼시아 황제 때 망하는데, 망하게 된 동기도 이 너무 강력한 법이었습니다. 법이 너무 강하니까 이제 법에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가지고 반란이 많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유방과 항우가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 초한쟁패의 상황이 되고, 유방이 이제 패권을 잡게 되죠. 이 상황이 이제 그런 어떤 진나라를 강력하게 만든 뛰어난 법가 사상을 진나라에다 심은 사람입니다. 이 상황은 가장 중요한 이 상군서라는 데서 이 농전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농업과 전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는 농사를 짓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전부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농사를 아주 중시했는데, 나라를 부흥시키는 길이 농전이다. 백성들이 농사를 중시하면 백성들의 힘이 커지고, 백성의 힘이 커지면 나라가 강해지며, 나라가 부유하게 하여 잘 다스리게 하는 것이 왕자가 되는 길이다. 왕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산업이 뭐겠습니까? 기계산업이나 전자산업 이런 게 있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 산업의 유일한 산업이 농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잘 치르고 나라가 강해지는 것은 경제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산업 발전을 이때 강조했습니다. 그럼 산업 발전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은 이 상호세는 이런 간령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초간령이라는데 풀을 개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항무지를 개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농밭이 다 있었겠지만 개간되지 않는
그 초야지, 이걸 황무지라고 합니다. 초지가 많았을 겁니다. 이걸 개간해라. 황무지는 반드시 개간돼야 된다. 필초간이라 그래, 초필간이라 그래서 이 상문서의 간령에 이렇게 한 20가지에 걸쳐 가지고 저렇게 개간을 해야 될 이유를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간을 하게 되면 개간한 땅은 어떻게 하는가? 사유지로서 줘가지고 농사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재산을 인정해가지고 그 전에는 정전제라 그래서 정전제라 그래서 이 자기 개인의 재산이었고 나누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나온 소득을 국가에다 바쳐야 되는 그런 정전제였는데 이것을 폐하고 천맥제, 사유재산제로 자기 개간한 땅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는 이 천맥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폐정전, 개천맥이란 말은 공유되어 있는 재산을 개인 사유재산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관령이가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사유재산이 생기니까 풀밭을 죽기 사기로 개간하게 되고 개간된 땅에서 자기가 마음껏 농사를 지으니까 전국의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고 산업이 발전하고 부유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도 많아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외부에서도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또 전쟁이 일어나면 전부 전쟁 자원이 되죠. 군인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아니고 진나라의 군대가 강력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때부터 이 주위 나라들을 야금야금 괴롭히고 뺏고 멸망해가지고 끝내는 다 통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간령으로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사기에 실제로 상군열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불섭유입니다. 나라가 평화롭고 좋아지게 되면 법이 강해지고 법은 엄격하고 그리고 물산이 산업이 풍부히 발전하고 있으니까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수단의 창출을 장려하고 보호하고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죠. 산업수단이 뭐였습니까? 땅입니다. 없는 농사지을 땅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간령이 농사지을 땅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땅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새로이 개간할 땅이 사실상 없죠. 그러나 개간할 땅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이때는 이런 개간할 땅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논밭을 만들고 물산을 장려하고 산업이 발전하고 그리고 전체 개인이 부유해지고 국가가 부유해지고 국가가 강해지는 그런 선순환의 그 시스템을 밟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한 것은 일단 어떻습니까? 산업수단 땅을 창출해라. 땅을 만들어라. 땅을 만들고 그러고 보호해줄게. 어떻게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특허 제도와 매우 유사하죠. 이런 시스템이 1800년대에도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파이 앤 어웨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탐 크루즈와 니콜 키드먼이 이 영화에 나왔었죠. 아일랜드 기근 때 탐 크루즈는 농노의 아들입니다. 농노의 아들인데 그 지주의 집에 가지고 너무 많이 수탈해 가니까 그 지주의 집에 가서 대들러 갔다가 물매를 맞고 이제 쓰러져 있는 거를 이 니콜 키드만이 그 지주의 딸이죠. 그렇게 좀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톰 크루즈가 도저히 거기서 그 아일랜드 기근 때 못 견뎌가지고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미국 동부의 그 버지니아 쪽에서 이래 있다가 이때 둘이서 만나요. 같이 좀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오클라호마 쪽에서 이제 그 땅을 나눠주는 홈스테드 액트라는 법이 생겨가지고 땅을 나눠주게 되는데 이 톰 크루즈는 거기에 철도 부스라로 일하러 가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홈스테드 액트는 서부에 그 놀고 있는 땅을 갖다가 전부 그 구획을 쪼개가지고 사람들을 쭉 줄치해놓고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운동할 때 뭡니까 총 쐈잖아요. 그 하약총 그걸 샷건이라 그럽니다. 여기서는 이제 좀 큰 데는 총알을 쏘는 게 아니고 대포를 쏩니다. 사람들이 쫙 모여 있고 대포를 빵 쏘면 이 사람들이 그 말을 타고 가는 사람, 달려가는 사람, 마차 타고 가는 사람 이렇게 해서 달려가가지고 심지어 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가 초창기에 나와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데다 땅을 깃발을 꽂으면 그 땅이 자기 것이 됩니다. 160에이커인가 뭐 그런데 그걸 계산해보면 한 20만 평 정도 되는 땅이고 20만 평을 되는 땅인데 5년 동안 자기들이 거주하면서 그것도 그 집을 몇 평 이상의 집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짓고 거주하고 나서 200불을 내면은 자기 영혼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좀 불화를 하는 것이 홈스테드 액트인데 그때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죠.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ithout land, man is nothing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자기 땅이 없으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 세대도 마찬가지고 땅이 없는 사람들이 갖는 그 서러움은 대단했습니다. 그죠? 이제 남의 땅을 부쳐 먹고 사는 사람들 소작농 또는 뭐 자작농 이런 시들이 있어가지고 땅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 땅을 경작을 하면은 불화를 해주고 하는 우리나라도 그런 시스템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그 기회가 없겠죠. 아마 이런 기회가 만약 있다 그러면 뭐 지금 어디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있을 게 아니고 다 저기 달려가기 위해서 아마 가셔야 될 겁니다. 주인 없는 땅을 선점하는 것. 이 특허 제도가 딱 이거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내게 되면은 좋은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있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특허 출나 특허를 받게 되면은 이런 기술의 어떤 보이지 않는 유발 하라리가 말한 그 상상 속에서만 있는 땅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주인 없는 땅을 먼저 선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 발명을 아주 취미삼아 하시고 잘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발명을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공짜로 이런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초지를 개간하는 것은 땀을 흘리고 고생하는 힘이 들고 또 그리고 여기서 미국의 홈스테드 액트에 따라 가지고 저렇게 해서 달려가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이제 또 확률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발명이란 건 어떻습니까? 꾸준히 생각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침대에 누워서나 차를 타고 가는 중이거나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서도 생각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업과 관련되는 거라면은 더욱더 여러분들의 업을 개선시키고 더 발전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훨씬 의미 있는 일이죠. 발명 이제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발명을 하는 것도 그래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만 찾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래도 저도 엔지니어로서 변리사로서 이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웬간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은 답의 솔루션을 말해드릴 수 있거나 아니면은 어디 찾아보라라고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온 그 땅을 차지한 것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주인 없는 땅을 1년에 얼마씩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죠. 이게 보니까 2017년도의 통계 나온 건데 이 한 해에 317만 건이 특허 출원이 됐습니다. 주인 없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특허가 317만 건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 전 세계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면은 20개의 특허청 탑 20 이게 보면은 이제 중국이 138만 건, 미국이 60만 건, 일본이 30만 건, 우리나라가 20만 건. 우리나라가 당당 4위입니다. 이렇게 쭉 돼 있고 EPO도 우리나라보다 적고 독일은 싱크립이 적고 인디아 이거는 그래서 중국, 미국, 일본 다음에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저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또 한번 색깔이 좀 다르죠. 아래비가 여기 보면 이제 이쪽은 내국인들이고 진한 거는 이 연한 쪽은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외국인들이 이만큼 많이 하는 거죠. 미국은 외국인들이 훨씬 많죠. 왜 그렇겠습니까? 미국에 왜 외국인들이 특허출을 많이 하죠? 시장이 그렇게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의 크기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미국에는 모든 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게 뭡니까? 기술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해납백천이란 말이 있죠. 바다는 모든 백천 많은 강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고 넓고 큰 겁니다. 미국이 저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이렇게 세계의 모든 기술들이 미국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도 이게
실제로 전체 자기들이 내부에서 양이 많긴 하지만 이 양도 엄청난 거죠. 미국 다음으로 많은 거죠. 중국도 세계의 기술들이 마구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시장이 크니까. 일본은 상대적으로 적죠. 일본은 지금 진을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매우 건강한 상태입니다. 시장도 적고 하지만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고 우리 내국인들의 특허 출원도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기여하시고 계십니까? 네, 기여 한번 좀 해보셔야겠죠. 자, 이것도 한번 보면은 특허 출원의 이게 이제 탑5, 그러니까 특허 출원이 가장 많은 탑5의 트렌드를 보면은 이게 중국입니다. 특허 출원이. 이게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급격히 성장하고 있죠. 중국의 그 경제 성장을 우리가 이거 하나로도 다 모든 걸 가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꾸준히 이렇게 아주 그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일본 보십시오. 일본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이 갈라파고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기들끼리의 그 내부에서의 기술만 가지고 놀고 있고 외부의 기술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의 기술이 잘 안 들어오는 그 국가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 말 있죠.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내는 자 흥한다. 이렇게 많은 다른 데서의 기업들이 들어서 기술을 출원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국이나 이런 데는 반드시 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에 G2가 되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일본같이 길을 내주지 않는 외국 기업들에게 길을 내주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GDP 대비 특허 출원의 건수입니다. 특허 출원의 양입니다. GDP 대비 특허 출원은 우리나라가 단전 1위입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특허 출원의 양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산해서 그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2010년 전이고, 요거는 10년 전이고, 이거는 현재입니다. 중국은 1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일본은 갈수록 우리하고 비슷한 추세고 이렇습니다. GDP 대비 그 출원량이 세계 1위다 하는 점을 시사하는 바는 우리의 그 창의력과 저력이 있다는 거죠. 도전 정신입니다. 자, 이제 또 발명의 이용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죠. 발명의 이용은 제일 첫째는 실시일 겁니다. 발명의 실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이 기술 문명은 이 발명의 산물이죠. 마이크, 뭐 이런 프로젝터, 뭐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발명이 없이는 잠시도 우리가 살 수 없을 겁니다. 전기가 없이도 살 수 없고, TV가 없어도 그렇고, 카메라, 특히 뭐 여러분들한테 한 몇 시간만 스마트폰을 뺏어 놓으면 여러분은 아마 엄청 고통스러울 겁니다. 자, 그런 건데, 지금 이 실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면은 특허 건수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순위입니다. 이게 보면은 캐논이 지금 3만 건 정도 되고, 삼성전자가 2만 6천 건 되고, 파나소닉, 도시바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특허들이 이렇게 쭉 가지고 있죠. 이런 기업들이 특허를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이 기술 개발한 것을 저 제품에 반영해가지고 세상에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허들이 이렇게 많은 특허들이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실시되고 있고 우리가 저것의 기술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발명이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아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발명의 이용의 진짜 특허의 존재 이유는 발명의 이용 중에 하나는 이 공개입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진보되어 있는 앞선 기술입니다. 이거를 일정 기간 지나면 딱 공개를 해버립니다. 공개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될 것이고, 그걸 보고 나서 그 기술을 참조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걸 그대로 이용해도 될 경우는 그대로 쓸 것이고, 이용해서는 안 될 경우는 안 되는구나 하고 알 겁니다. 안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면 그 다른 방법을 또 찾아내겠죠. 이 공개가 된다는 것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공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학습 자료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요즘 모여서 정보를 가장 많이 입수하는 것들은 어떤 경로입니까? SNS 아닙니까? 심지어는 특히 인터넷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은 정보가 많이 흘러다니는 것이 포르노라고 그럽니다. 그마저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보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입수하게 되는데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공부를 한 거죠. 학습을 한 거죠. 그럼 몰라도 되는 것도 많이 학습하지만 여하튼간에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집니다. 뭐 어떨 때는 막 귀찮아 죽겠습니다. 아침에 까톡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들여다 보면 뭡니까? 뭐 사람이 어떻게 잘 살아야 된다는 뭐 이런 이야기 그 공간 이야기 그걸 자기만 듣고 막 깨달으면 되는데 또 남 가르치려고 다 보내줍니다. 그 보기 싫어도 보게 되고 저절로 저는 또 착하고 좋은 사람이 돼갑니다. 여러분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세상 그렇게 해서 정보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특허도 이렇게 공개가 되게 되면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찾아보게 되면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기술이 자꾸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키울 때 뭘 주죠? 콩나물에 뭘 줍니까? 물을 주잖아요. 근데 물과 아무 영양가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자라잖아요. 그럼 똑바로 자랍니다. 어떻게 왜 똑바로 자랍니까? 옆에 것들하고 부대끼다 보니까 저절로 올라갑니다. 콩나물 한 개만 놔두고 물을 아무리 줘봤자 꼬불꼬불하게 이상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똑같이 어울려 있기 때문에 똑바로 자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회에서 물이라는 정보가 계속 있고 옆에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라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 공개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기술 개발을 할 때 R&D를 하고 나서 연구 개발을 한 다음에 특허를 받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연구 개발을 했으니까 연구 개발 성과를 이 제품 개발했으니까 이제 특허를 받아야지.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 특허 출원을 먼저 해놓고 IP를 가지고 여러 스타디를 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그러고 이런 방향으로 나는 그 특허를 받아야 되겠어. 특허를 출원하고 그 다음부터 연구 개발 들어갑니다.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지금 만약에 옛날에 제가 뭐 여러 번 여기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여기 효성기계 오토바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 가서 그 한 1년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오토바이를 우리도 자체 설계를 하자. 그래서 막 전 세계에서 오토바이 종류 온갖 걸 다 갖다 놓고 이보다 훨씬 넓은 데다가 창고에다가 그 오토바이를 깔아놓고 너들이 이거 마음대로 쭈시고 부시고 뭐 분해하고 다 해보고 그 역설계를 오토바이 설계를 해놔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2년 만에 오토바이 실제로 만들어내고 설계를 다 끝냈습니다. 그 남의 거 보고 이제 베끼는 거죠. 2년 동안 걸렸습니다. 그 오토바이 그러고 나서부터 저 자체 설계 역량을 가지고 지금 그 스즈키와의 기술 제휴를 끊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안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기업들에게 이제 R&D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제품을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 이 제품에 관련된 전 세계의 특허를 다 찾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 어떨 때는 만 건이 넘어갈 때도 있고 수천 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걸 다 분류해 놓고 보면은 지도를 만들어 봅니다. 예를 들면 정량 분석을 해보면 어느 회사, 어느 국가에 어느 기술들이 있고 하는 것을 정량 분석을 해볼 수 있고 정성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 소재에는 어떤 게 있고 구조에는 어떤 게 있고 전자적인 제어에는 어떤 기술들이 있고 하는 것들을 쭉 분석해 놓고 보면 아 이렇게 하면은 특허를 피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거는 도저히 피해갈 수 없으니까 이걸 어디 뛰어넘어갈 수 있는 다른 기술을 접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이 나옵니다. 그 6개월이면 어떤 제품이든 간에 설계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단축되고 그러고 안에 내부 인력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IP를 가지고 R&D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재밌습니다. 돈도 안 들고 크게. 그래서 이거 일을 좀 수월하게 해야지. 지혜롭게 해야지. 이거 그렇게 힘들게 낑낑대고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남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특허가 지금 공개되고 있는 많은 특허들은 거인의 어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범접하지 못한 누군가 몇 년 동안 뭐 죽기 살기로 연구한 거거나 아니면은 전 세계의 석학이 뭐 하버드대를 나오거나 뭐 스탠퍼드 MIT를 나온 사람이 연구해 개발해 놓은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타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것처럼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술이 엄청나게 누군가 뛰어난 기술이 공짜로 쓸 수 있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중국의 근대 가장 큰 영웅은 이 손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손문.
순원이라고 그래요. 순원. 여기는 이 사람은 공산진영에서도 그렇고 이 국민당 정부에서도 그렇고 양쪽 다에서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순원. 이 양반이 왜 존경을 받았냐면은 그 당시 청나라의 마지막 그 말기에 이 그 왕 황제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이 삼민정책을 벌였습니다. 삼민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그 황제 제도를 없애게 된 겁니다. 이 순원이 그런 활동을 해가지고 이 순원이 관계되는 역사 유물에 딱 가보면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천하위공이라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논어 얘기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얘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얘기의 예언편에 나오는 말인데 대도지행야 천하위공이라. 대도 큰 도가 행해지면 천하는 모두 이것이다. 이 공이라는 것은 공적이라는 그걸 말합니다. 공이 모두 이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사유재산, 사유 개인의 것이다라는 것의 반대말이 공익이라는 것이죠. 이 공익, 대도가 행해지면 모두 이것이다. 특허의 제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공유로 만드는 겁니다. 누구도 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도로 다니다 보면은 도로를 다닐 때는 아무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남의 집에 들어가면 문 열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사유재산에 들어가면 사유재산 침해가 되잖아요. 특허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유재산이죠. 그걸 들어가게 되면 안에 걸 쓰게 되면 특허 침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특허는 궁극적으로 대도가 행해지면 특허가 만료되거나 끝나고 나면 이 특허의 대도는 공유로 만드는 겁니다. 특허를 기술을 공개해가지고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만들고 또 특허권이 일정 기간 지나면 종료되고 나면 20년이 지나면 소멸돼가지고 다 공유가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고 특허가 또 중간에 되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안 내서 죽는 경우가 많죠.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특허는 일반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특허제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이 기술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 소멸돼가지고 아무나 쓸 수 있게 만들고 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이 손문의 이 글씨 천하위공이다. 이 말 글씨는 별로 시원찮은데 이것이 주는 의미는 우리 특허제도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특허를 그러면 어떻게 주는가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이게 처음에 심사관이 행정처분으로 이제 특허를 해줄 건가 말까 결정하게 됩니다. 특허 등록 결정을 하게 되면은 돈만 내면 특허가 등록되죠. 그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등록이 되고 하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한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불복을 하게 되면은 특허 심판을 해서 불복을 하고 특허 심판에서 또 안 되면은 특허 법원을 가고 고등법원급입니다. 그럼 대법원까지 가서 이렇게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 3심 제도를 다 거치죠. 근데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마다 아주 힘들어요. 심사관이 계속 거절하면 또 그 내용을 손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사실 우리가 중국에 가면 용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물살이 급하고 아주 계곡이 폭포가 높은데 이 밑에 있는 물고기가 힘을 내 가지고 이렇게 잉어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올라가면 용이 된다고 그럽니다. 못 올라간 잉어는 밑에 있다가 이무기가 되고 그걸 등용문이라고 그럽니다. 그 등용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용문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등용문이 어디 많이 쓰이죠? 학원 이름에 많이 쓰이죠. 학원 이름에. 그래 등용문 한다는 것은 이제 이 용문을 올라갔다는 것은 고시에 합격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것을 등용문이라고 합니다. 특허가 요즘 되는 게 거의 등용문 수준입니다. 우리 변리사들 죽을 맛입니다. 특허를 잘못 받기 어려워가지고 가져오는 발명의 내용을 아주 또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첨가하고 이렇게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런 고생한 사람이 옛날에도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이게 화시지백이라는 이야기는 이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초나라에 화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초산에서 옛날 옥이 참 귀한 거죠. 옥돌을 발견했는데 이걸 발견하니까 이 귀한 것이니까 왕에게 갖다 바쳐야 되겠다. 초나라 여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 여왕이 감정하는 사람에게 맡겨 보니까 이거 그냥 돌입니다 이런 게예요. 이놈이 왕을 감히 놀리고 있다. 그래서 월형 발목을 잘라버립니다. 이 보면 외족발을 잘라버립니다.
참 무식하죠, 옛날 사람들. 그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왕이 이제 죽고 나서 무왕이 저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왕이 또 갖다 바쳤습니다. 무왕이 또 이 옥감정한테 맡기니까 이 사람이 또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또 오른발 마지막 오른발 잘라버립니다. 그래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문왕이 또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왕이 저걸 하고 나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사흘 밤낮을 울고 나니까 나중에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문왕이 그 말을 듣고 그 물어봤습니다. 사람을 보내가 물어보니까 너 월형을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 많은 너는 왜 유독히 그리 우느냐. 그러니까 저는 발 잘렸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옥을 도리라 하고 고든 선비가 임금을 속인 자로 매도당했습니다. 저는 이를 서러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문왕이 사람을 시켜서 그 옥도를 다듬게 하니 귀한 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야 그 옥을 화시지벽이라 한다. 이 화시지벽이란 말은 그 중국의 고사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아주 그 귀한 돌로서 마지막에 진시황 때까지 이 화시지벽이 있었는데 진시황이 이제 그 뭐 죽고 나서 그 궁궐에 있던 보물을 옮기는 과정에 뭐 사수라는 그 강에 없어져 빠졌다 하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사수에 가셔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특허 처리를 해보면 심사관이 그들 통지를 합니다.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스럽게 발 하나를 자르고 다시 제출합니다. 그럼 시험이 또 안 된다 그럽니다. 또 발 하나를 자르고 또 제출합니다. 그래 또 안 된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가지고 업소를 합니다. 심사관에게 이 그 보옥을 갖다가 왜 도리라고 그러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심사관하고 이야기를 하면 또 보니까 되네 하고 또 특허를 내줍니다. 그게 이 특허 제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허를 받는 과정이 실제로 이렇게 한 발 자르고 두 발 자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참 많습니다. 내가 저 특허적 심사관들에게 가서 이 강의를 했더니 다음부터 발가락만 자를게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하시지벽 이야기를 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들으면 하시지벽 뒤에 이 조나라 해문왕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엄청나게 가니까 이 귀한 것이 해문왕에 있다 그러니까 이 진나라 소양왕이 힘이 강해졌습니다. 야, 그 하시지벽 보고 싶다. 그 우리하고 내 성을 15개 줄 테니까 교환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성을 15개 준다고. 그래서 이걸 연성지벽이라고 합니다. 성을 이어가지고 성을 엮어서 바칠 수 있는 그 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나라는 힘은 약한데 진나라 힘 강한 나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머리가 아픈 겁니다. 옥을 준다 해서 성을 줄 것 같지도 않고 또 안 주면은 또 쳐들어올 것이고 이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고민을 하니까 인상여라는 신하가 자기가 갔다 오겠다고 합니다. 그 인상여를 시켜가지고 이제 하시지벽 갖고 갖다 보냅니다. 그래 하시지벽을 가서 갔는데 인상여가 갔다가 보여주니까 왕이 요래 보고 저래 보고 하는데 성을 줄 생각은 안 합니다. 가지고 그냥 갖고 놀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돌아가면서 보고 좋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인상여가 머리를 씁니다. 그 말이죠. 그 하시지벽에는 하자가 있다. 이 하자란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걸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들고 이제 기둥인데 가까이 가가지고 내 가까이 오면 이거 깨버린다. 벽에다가. 원래 이 귀한 옥은 우리 그 왕이 저 칠주관을 갖다가 이 목욕 재개를 하고 만졌는데 당신들도 목욕 재개하고 이걸 봐야 된다. 그렇게 함부로 가지고 놀 물건 이 귀한 물건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그 좋다 그렇게 하자 이러고 그래 돌려보냈습니다. 그래 이 인상여는 그 물건을 조나라로 신하를 부활을 시켜가지고 가져가게 하고 자기는 그 며칠 동안 기다립니다. 그래 왕이 다 목욕 재개했다. 이제 보자 이러니까 이제 보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러니까 이게 저 삶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팽을 하라. 팽형이라고 그러죠. 성을 줄 생각도 없이 이걸 그러니까 옥만 가지려고 그러고 그런 것을 도저히 안 돼서 그러나 성을 주면은 다시 갖다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인상여를 죽이지는 못하고 돌려보냅니다. 이때 나온 말이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뭡니까? 완벽이란 말입니다. 완벽 기조. 이 벽이 온전한 상태로 조나라로 돌아왔다. 이런 완벽. 여기서 완벽, 퍼펙트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완벽의 어원이 여기입니다. 자, 이제 특허 요건을 한번 보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신규성입니다. 새로운 거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진보성입니다. 기존 기술로부터 진보된 거야 합니다. 20년 동안 독점을 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그 정도 그건 돼야 되겠죠. 세 번째가 선언주의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출원해야 됩니다. 동일한 발명을 했을 때 먼저 출원해야 됩니다. 그래, 이런 데서는 어떤 이제 그 고사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상구서 개색편에 나오는데, 불법고 불수금입니다. 옛것을 본받지도 말고 지금에 머무르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인. 옛것을 본받지 않고 오늘의 것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옛것을 본받으면 시대에 뒤처지고 오늘의 것에 머무르면 새를 펼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을 계속 창출해라라는 이 그 상구서의 이야기입니다. 상구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상황이 만든 그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 발전을 그 나라의 부를 크게 일으키기 위해서는 옛날의 것만 가지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새로운 것을 개발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보성에 관해서는 청출어람, 청어람을 이래 소개할 수 있습니다. 얼음은 물로 만들어져서나 물보다 더 차고, 초록색은 쪽풀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 옛날 이 공자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명자에 나옵니다. 공자께서 동산에 올라서 노나라가 작다 하시고, 태산에 올라서는 천하를 작다 하셨다. 그러니 바다를 본 사람은 물리하기 하기를 어려워하고 성인의 문화에서 논인 사람은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법이다. 이게 이제 이 명자 진심상에 나오는데, 그 명자가 공자님의 말씀을 하고 옮겨놓은 겁니다. 이 특허는 기술이 이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기술의 평면이 있으면 발명을 하게 되면 기술이 이만큼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 발명이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른 발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술 개발해 가보니까 내가 개발할 때는 이만한 수준에서 기술이 있었는데 어떤 놈이 이만큼만 기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내 거는 이게 대해서 기준에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진보성이 있다 없다라는 그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특허 출원을 하러 가져오신 많은 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을 요구합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럼 특허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태산에 오르듯이 기술을 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꼭대기에서 다른 기술을 평가합니다. 공자님이 태산에서 천하를 보듯이 심사관들은 태산의 꼭대기에서 그때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기술에서 올라서 가지고 다른 기술을 평가하기 때문에 나도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 중간쯤까지 올라서면 대단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태산보다도 더 높은 것이어야 높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또 이 선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발명일 때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준다는 거죠. 그럼 먼저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 이 특허를 발명을 해놓고 제가 어디 모임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때 그 아이디어를 내게 냈었는데 누가 물건이 나왔더라. 이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래, 그때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 이게 좀 손잡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교지불여졸속이라. 아주 그 정교하고 뛰어난 그 완벽한 늦으면 졸속보다 못하다. 좀 어설프더라도 빠른 것보다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은 완벽하면 빠른 부실함보다 못하다. 그래, 이게 보면 이런 그 고사성이 있습니다. 속담들이 있죠. 실행이 완벽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인간이 가진 가장 최악의 병편은 망설입니다. 그 인디시전이요, 인디시전. 결정장애죠. 그 잘못된 결정보다 더 나쁜 것은 결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결정을 하게 되는 데는 좋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좋은 경험은 어디서 옵니까? 나쁜 결정에서 오는 겁니다. 나쁜 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좋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결정은 좋은 학습을 하게 해주는데, 가르침을 주는데,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이 고지마 섬이 일본의 고지마라는 섬에 있는 원숭이입니다. 이 바닷물에 고구마를 씻어 먹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보니까 그 겨울이 되면은 이 원숭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섬에 있는 원숭이들이 굶어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고구마를 갖다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주워 가지고 이래 먹는데,
어느 날 원숭이 한 마리가 이렇게 씻어 먹기 시작한 겁니다. 흙이 묻어 있으니까. 그렇게 다른 원숭이들이 가보니까 그게 괜찮거든.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지마 섬과가 훨씬 떨어져가지고 전혀 이 고지마 섬의 원숭이로부터 원숭이와 교류가 전혀 없었던 원숭이 집단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 그 희한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한 게 이 100마리 원숭이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레알 왓슨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논문에서 발표했는데요. 이 사회가 일정한 이상의 한 가지의 그 기술, 고구마 씻어 먹는 원숭이가 100마리 정도가 되면은 한 곳에 한 집단에서 다른 전혀 엉뚱한 집단에서도 원숭이 그 고구마를 씻어 먹는다는 아주 희한한 현상이 벌어진다.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그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100마리 원숭이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발명이라는 것도 말이죠. 내가 발명을 했는데 똑같이 동시에 누군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보면은 미적분학도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1600년 후반에 거의 동시에 발표해가지고 이 독일의 라이프니츠와 영국의 뉴턴이 서로 그 해가지고 나라 그 국가 영국과 유럽 간의 자존심 싸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 한동안 이 때문에 누가 뭐 앞섰느냐 가지고 다툼이 있었고요. 진화론도 보면은 이 찰스 다윈하고 이 윌리스라는 사람이 진화론 논문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린네 학회에 공동으로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산소도 이 세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발견을 하고요. 발명 같은 건데 이 전화기도 에디슨, 벨, 엘리샤 그레이 이 세 사람이 거의 동시에 했는데 에디슨은 1월 14일 날 도면만 가지고 특허 하고 2월 14일 한 달 뒤에 이 그레임 벨하고 엘리사 그레이가 2시간 간격으로 특허 출원했습니다. 그래 끝내 이제 실물까지 완성하고 먼저 출원한 그레임 벨이 발명자로서 특허를 취득했고 에디슨은 도면만 제출 특허를 못 받았습니다. 에디슨은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축원기도 1877년에 이렇게 했고 백열 전구도 다른 사람과 활동 사진도 이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거의 이렇게 발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이 선언주의라는 것은 이런 동시에 발명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에디슨이 나왔으니까 에디슨이 발명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1093건의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했죠. 그런데 에디슨보다 훨씬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마자키 슌페이인데 이거는 미국 특허만 2637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아 실버브르겐 오스트랄리아 사람인데 4097건 했습니다. 이 찾아보니까 58개 뛰는데요. 엄청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 특허 출원이 이렇게 많이 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허 제도의 도는 첫째, 천하은재, 하늘이 뭐라 하든가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게 돼 있다. 특허 출원과 기술 발전, 그리고 또 산업 발전이 그렇게 선순환으로 되게 돼 있다. 에코시스템이다. 무의자연이다. 무의의 다스림, 에코시스템으로 돌아간다. 농전, 산업 발전이다. 그러니까 그 국가의 산업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간 풀밭을 황무지를 개간하도록 하는 것이다. 발명이라는 것은 누구의 주인도 없는 무주의 그런 그 땅을 내가 그 깃발을 꽂아가지고 가져가는 이 초간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이다. 그러고 천하위고 끝나고는 특허는 모두 끝나고 누구에게 공개적으로 말로 되면 누구나 쓸 수 있고 또 공개를 해서 그 기술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천하위공이다. 남의 특허를 잘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남의 특허를 많이 보고 공부하라 하는 게 이 특허 제도의 진정한 존재 이유다. 아시겠습니까? 네. 또 그다음 심사등록 제도는 이 화시지벽과 같아. 반목을 하나씩 자르는 것 같아. 특허 요건은 신규성은 불법고 불수금. 옛날 것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받다는 뜻입니다. 옛날 것을 본받지도 말고 지금에게서도 머무르지도 마라. 진보성은 하늘에 태산에 올라서 천하를 내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태산에 오르니 천하가 작구나. 그러니까 태산에 올라보면은 태산 같은 높이에서 기술을 보면은 모든 발명이 작아 보이죠. 태산보다 높이 올라가는 기술이 아니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진보성, 선언주의. 그 다음에 이제 늦은 완벽함보다 빠른 부실함이 낫다. 이제 특허 제도가 흔히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했다면 다음 기회에는 그 발명이나 특허의 도에 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재미있는 주제들을 제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 뭐 들을만 했습니까?